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이건계 검사장이라고 계세요. 아시나요? 네. 우리 제 사부입니다. 사부.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1983년도에 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1987년도에 공안부 아시죠, 여러분? 공안부가 뭘 하는 곳일까요? 형법에 보면 사회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 그런 거, 하나는 또 개인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 때리고 사기치고 이런 개인적 법익을 해야 하는 거고, 이제 뭐 마약 이런 거는 사회적 도박 이런 건 마약 사회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적 법익을 해야 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첩, 내란 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그 형법에 보면 세 가지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주로 이 공익을 해야 하는 사회적 법익을 해야 하는 공안 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로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공안에 많은 자본들이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했니 저랬니 해가지고 오해들도 많고 또 실제로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공안 자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이름도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6.25 선언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87년도 6.29 선언 이후에는 완전히 공안이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피의자가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교도소, 얘는 물론 있었지만 구치소에 한 명도 없었고 제 기억에는 교도소에도 하여튼 공안사원들 다 석방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출발한 거예요. 그때 제가 공안부에 차출돼 갔습니다. 13대 총선 13대 총선을 맞습니다. 총선 앞두고 제가 차출돼서 가서 맨 처음에 한 3달쯤 있다가 이렇게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공안부는 다들 가고 싶어 하지만 있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3달 만에 끝나고 나서 돌려보내준다고 하더니 어찌된 건지 하여튼 저를 안 돌려보내줘가지고 제가 평생을 공안부에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 있었던 일들을 좀 몇 가지 얘기 드리는 게 아마 이 주제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말하는 걸 들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꼭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87년도에 와서 맨 처음에 한 게 이제 간첩 사건인데 그 중에 뭡니까? 김현희 사건이 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사건으로 시작했고 89년 또 돼가지고는 전자 돌림들이 다 나타났어요. 전대협, 또 전모, 전민련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88년, 89년, 90년 요때 이제 전시 형제들이 다 나타나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공안부에 근무하면서 이게 뭐 괜찮을 거예요. 전교조는 이건 가짜다. 전교조는 노조라는 건데 노조라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모임이 노조예요. 그냥 근로자들의 모임이 노조가 아니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노조인데 이 전교조 뭐 이런 건 정말 정치 세력이었어요. 여기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치열하게 싸운 얘기를 다음 나중에 혹시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우리 이건기 검사니까 여쭤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전민련이라는 거 있었는데 사회단체를 표방한 정말 좌파의
수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1년 만에 해체시켰습니다. 전대협도 내게 6년 만에 없어지고 이게 한총련이 됐다가 지금 사실상 무력화됐죠. 뭐 이런 전쟁들 저는 평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끝나가지고 92년도에 대검으로 갔는데 그때는 또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간첩이 63명이 구속됐어요. 그 수괴는 누구였냐면 이선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여기서 공작을 하다가 이제 북으로 넘어갔고 나머지 사람들 여기서 이제 공작을 하고 있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다 일방탄진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62명이 구속돼요. 나도 그 중에 10명을 수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계속 거기에 있었는데 97년도인가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뭘 공약으로 내걸었냐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뭐 국가보안법이 그냥 스들스들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낸 이유는 정신 차리고 국가보안법을 지키자는 것이었어요.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1987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악법이 아니에요. 악법이 아닌데 정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인데 이거를 이제 김대중이 이걸 폐지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민주당에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개폐 소위. 의원들이 7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겠다고 달라붙었어요. 그때 이제 법무부의 한 사람, 또 대검의 두 사람이 이제 이걸 대응을 쭉 했습니다. 팩트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정치적인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팩트만 가지고 6개월 동안 토론을 했는데 여러분 DJ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목표로 개폐 소위를 만들었는데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이게 왜 안 됐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개폐 소위의 7명의 민주당 의원들 그 중에도 가장 극렬하게 이제 국가보안법을 쓰겠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6개월 동안 정말 심도 있는 그 토의를 한 뒤에 그 7명 중에 5명이 신중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이 사실상 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제가 책자를 쓴 것이 이제 국가보안법 해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됐고 지금도 이제 아직 있습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그 책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뒤에 뭐 계속 공안부에만 있으면서 여러 사건들을 했는데 2005년 제가 중앙지검에 2차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사건에 직면하게 됐냐면 강정구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강정구 교수, 동국대 교수인데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사를 경찰이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거를 수사를 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들 그냥 위축됐지만 또 이걸 공안 검사들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그냥 쭉 했어요. 해가지고 결과를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건 뭐 말할 수도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6.25 전쟁을 통일전쟁을 미화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구속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검찰총장이 김종빈이라는 분인데 제 보고를 듣더니 해야 된다 당연히. 근데 장애가 뭐냐면 문재인이에요. 노무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갖고 수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 수사기관은 그걸 구속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이제 총장은 좋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해놨으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보고를 했어요. 천정배라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보고했더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수사 구속 중단 그리고 불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최초의 오케이 알았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검찰은 다 조각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젊었을 때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갑자기 국가 안위가 흔들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 뿌리 깊게 이런 안위가 흔들리는 상황을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생을 공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불법인지 뭐가 불법 선거인지를 압니다. 그 많이 제가 뭐 예를 들면 정주영 대통령 선거에 나왔었는데 거기에도 제가 수사를 같이 하고 했었어요. 무죄가 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정확하게 잘 됐는데 이번에 이제 4.15 총선을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는 아까 이제 우리 뒤에 한 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셨어.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때만 해도 4.15 총선 때만 해도 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우리가 왜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는데 사전 투표를 자꾸 지느냐. 이래서 우리 당에 여러 이제 전략가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전 선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 다 우리 사전 투표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사전 투표를 하자라고 우리 막 외치고 다녔었어요. 그 나중에 결과는 뭡니까? 조작. 예. 180표를 저쪽에 헌납하는 이런 패착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책까지 썼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그게 4.15 총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총선에 대해서 불과 이제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정선거가 어떻게 지금도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말한다고 하면 제가 미친 사람이죠. 네.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 부정선거는 저질렀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지금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런 저런 전략, 샤프 파워, 별별 전략을 다 써가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대비를 못한다고 하면 정말 자유대한민국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권 한 번만 뺏기면 우리는 바로 공산국가로 간다. 여러분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많이 사회주의로 갔죠? 몇 프로 정도 갔을까요? 90%. 네? 99%. 자 봅시다. 안보는 좌파로 무너졌습니까? 괜찮습니까? 안보 다 무너졌죠? 완전히 대통령이라는 자가 거기 변호인 노릇했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하는 경제 성장론을 갖고 내놓으니까 국민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생은 어땠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아파트값. 제가 2013년 서울의 아파트값 평균이 5억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끝날 때 13억이 됐어요. 13억. 집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금 폭탄 떨어뜨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탈원전 때문에 지금도 원전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것도 모자라요. 사실은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가 낫겠다. 한 번만 더 뺏기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참 든든합니다. 꼭 여러분들과 저와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뜻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